42년의 유배지를 떠나며 고희연에 던진 마지막 선물. 창밖은 야속하리만큼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입니다. 베란다 틈새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먼지 섞인 금빛을 내뿜고 있네요. 저는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오늘 저녁 호텔에서 열릴 남편의 고희연 초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금박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박진만 선생 고위 기념. 가족 만찬이라는 문구가 제 심장을 예리한 송곳처럼 찌릅니다.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맞는 축복이라 말하겠지만 저에게 이 잔치는 42년 종살이의 마침표를 찍는 사형 집행장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려한 잔치상을 엎으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42년 동안 정성껏 차려온 박진만이라는 남자의 허상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결정에 이르기까지 제 영혼은 얼마나 많은 밤을 피눈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나이 68. 누군가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비로소 강영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세상에 다시 등록하려 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단 한순간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21살 그 찬란해야 할 봄날에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한나란 씨의 여의었던 그 사고. 갑작스러운 이별은 제 삶을 통째로 앗아갔고 제 손에는 핏덩이 같은 어린 남동생의 차가운 손만 남겨졌습니다. 세상은 무서웠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걱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이 지금의 남편 박진만 씨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라던 그는 막막했던 제 처지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안식처를 약속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내 어린 동생을 대학까지 보내주마. 너는 그저 우리 집에 와서 안주인 노릇만 하면 된다.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진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의 눈빛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영수가, 착각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갈 데 없는 거 걷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내 역할은 딱 하나다. 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내 식구들 수발드는 거. 그게 내 몸값이다. 그 말이 제 신혼의 첫마디였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첫날 밤, 저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 42년 유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저를 아내가 아닌 돈 안 드는 식모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번 돈을 생색내며 저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거나 친정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면 그는 여지없이 제 아픈 과거를 들췄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라 근성이 없다. 나 아니었으면 넌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텐데 배가 불렀구나. 그 비아냥은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대학 학비를 위해 참았습니다. 매달 건네받는 동생의 등록금 고지서는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자 동시에 저를 굴복시키는 족쇄였습니다.
남편은 돈 한 푼을 주면서도 제게 굴욕을 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발을 까딱거리며 바닥에 돈 봉투를 던졌죠. 이거 가져가라. 내 동생 놈 공부시키느라 내가 등골이 휜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봉투를 주우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죽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시장통에 있는 작은 공방에서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가져온 실 뭉치들을 가위로 난도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집구석 청소나 똑바로 해. 밖으로 나돌 생각하지 말고. 내 주제에 무슨 취미냐? 밥이나 안 굶게 해주는 걸 감사히 여겨. 흩어진 실밥들을 주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의 벽지 같은 존재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지만 더러워지면 비난받는 소모품일 뿐이구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모든 간병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법이다. 나는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쁘니 내가 알아서 해라. 남편은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오물을 칠하고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인 저를 머리채 잡고 흔드는 시아버지를 받아내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밤새 시아버지를 씻기고 녹초가 되어 주방으로 나오면 남편은 아침 밥상이 늦었다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밤새 노인네랑 뭐 했길래 밥도 안 하고 자빠져 있어?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저는 묵묵히 밥을 펐습니다.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으니까요. 거기에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시누이까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사사건건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언니, 물 가져와라. 언니, 내 빨래는 따로 손빨래 해라. 세탁기 돌리면 옷감 상해. 남편은 동생이 아픈 게 안쓰럽다며 그녀의 무례함을 방관했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짓고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시누이의 수발을 들고 남편의 구두를 닦고 나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제 손마디는 찬물과 독한 세제에 절어 울퉁불퉁해졌고 허리는 늘 구부정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21살의 영숙이는 없었습니다. 찌든 때가 묻은 낯선 노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6년 전 시아버지가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제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고생 많았다. 하늘이 내린 효부다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효부라는 화려한 이름표 아래 제 인생이 어떻게 난도질 당했는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제 정말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도 좀 생기겠지 하며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은퇴는 더 큰 감옥의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남편은 소파에 붙박이처럼 앉아 저를 감시했습니다. 리모컨을 돌리며 10분 간격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물 가져와라. 과일 깎아와라. TV 소리가 왜 이리 크냐?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그는 화를 냈습니다. 집에 남편이 있는데 어딜 나가냐?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소소한 즐거움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왜 이토록 공포스러운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졸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골프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평소라면 남편의 휴대폰에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이질감에 이끌려 화면을 밀어보았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어제 호텔에서 마신 와인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자기야, 나 선물해준 목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 오빠, 자기,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42년 동안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실랑이를 벌였고 구멍난 양말을 수십 번 꿰매 신으며 살았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는커녕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조차 무서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밖에서 젊은 여자와 오빠 소리를 들으며 호텔을 전전하고 비싼 선물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워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을 때 그의 반응은 제 영혼을 마지막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제 뺨을 후려치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디서 남편 핸드폰을 훔쳐봐.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내는구나. 그냥 사회생활하며 골프 치는 동생이야. 내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 그는 오히려 저를 의부중 환자로 몰아세우며 거실 화분을 내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벌주겠다며 생활비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시장에 갈 돈이 없어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로 수제비를 떠먹으며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때 남편은 밖에서 비싼 소고기를 먹고 들어와 제 앞에서 이쑤시개를 쑤시며 비웃더군요. 나 없으면 굶어 죽으려니 어디서 대들어? 내 팔자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 그 비인간적인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죽음 대신 이혼이라는 단어를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그는 제 영혼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아침 밥상에서 그는 신문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 알지? 걔 아들이 이번에 서울로 대학 왔다더라. 요즘 방값이 미쳤어. 자취방 구해주기 돈 아까우니까 우리 집 남는 방에 하숙시켜. 내가 아침 저녁 챙겨주고 빨래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끊었던 생활비 다시 줄게. 이게 다 너 생각해서 기회 주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저를 억눌렀던 무거운 쇠사슬이 챙그랑하며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4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시아버지를 수발들고 시누이를 뒷바라지한 이 여자를 이제는 조카의 밥을 차려줄 무임금 식모로 다시 취직시키려는 그 잔인함.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박진만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평생 누나에게 짐만 되었다며 미안해하며 살아온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이제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자식들을 다 키운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을 털어놓자 동생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누나, 이제 제발 그만해. 내가 누나 노후는 책임질게. 내 집 안방 내줄 테니까 제발 그 지옥에서 나와. 누나 그동안 충분히 했어. 동생의 눈물 섞인 응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의 폭언을 날짜별로 적어온 가계부 뒤편의 기록들, 남편의 외도 메시지 사진, 시아버지 간병 기록들.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더군요. 강영숙 씨,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출하는 소송입니다. 걱정 마세요. 42년의 헌신은 법이 증명해 줄 겁니다. 저는 고희연이 열리기 전까지 철저히 연기했습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고희연 준비를 돕는 척하며 가방 안에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장을 숨겨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제가 과연 그 화려한 잔치판에서 입을 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작은 원룸, 제가 직접 고른 커튼,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드디어 고희연 당일 저녁입니다. 강남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 연회장은 눈이 부시게 화려합니다. 남편은 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허허, 별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이는 자리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상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저 위선적인 얼굴. 저는 그 곁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계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제 곁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 기분 최고네. 그동안 아빠가 좀 까칠했어도 오늘 같은 날은 엄마가 좀 져줘. 알았지? 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 딸아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너는 아는구나. 아빠가 까칠한 게 아니라 잔인했다는 것을. 하지만 너 역시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은 거지. 신우이는 금팔찌를 짤랑거리며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언니, 오늘 오빠 덕분에 이런 좋은 데서 밥 먹는 줄 알아. 오빠가 언니 많이 생각해서 호텔로 잡은 거래.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기렴. 이제 이 잔치도 10분 뒤면 끝날 테니까. 드디어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다음은 박진만 선생께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죠. 부인 강영숙 여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제가 부족한 저를 걷어준 남편에게 감사하며 남은 생도 헌신하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할 거라 믿고 있겠지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가짜 축사였고
하나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에어컨 바람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스테이크를 써는 칼날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남편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칠순 축하해요. 42년 동안 당신 뒤만 바라보며 사느라 제 목이 굽었네요. 당신은 제가 갈 데 없는 거 걷어줬다고 늘 생색냈죠? 시아버지 수발 들고 시누이 뒤바라지 하는 게 제 몸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 충실히 그 값을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오빠 소리 들으며 즐길 때도 저는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로 배를 채우며 당신 구두를 닦았습니다.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포크가 멈췄고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당황해서 제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저는 딸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저 이제 사표 내려고요. 당신 식모 노릇, 당신 조카 뒷바라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여기 제가 준비한 칠순 선물입니다. 받아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꽃바구니 사이로 펄펄 날려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고요. 이건 당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송장입니다. 42년치 월급, 퇴직금, 위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아,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골프 동생한테도 안부 전해줘요. 조만간 상간녀 소송장도 날아갈 거라고. 남편은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망동을 부려. 너 당장 안 나가? 남편이 제 뺨을 때리려 달려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 남동생이 나타나 남편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매형, 이제 누나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저 누나 동생 아닙니까? 저 이제 어린애 아니에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언니가 어떻게 우리 오빠한테 이럴 수 있냐며 발악했고 딸아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박진만의 존경받는 가장이라는 모래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한복판에서 한복 치맛자락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 복도의 카펫 감촉이 그렇게 푹신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화장이 지워지고 머리가 조금 흐트러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21살의 영숙이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저는 남동생 집 근처에 얻은 작은 원룸에 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지만 이 공간은 저에게 궁전보다 더 화려한 안식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 언제 되냐는 고함 대신 새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직접 고른 연한 보라색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딸아이와는 여전히 소원합니다. 딸은 엄마가 아빠를 망신 줬다며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제 인생 또한 딸의 평화를 위해 희생할 수 없으니까요.
언젠가 딸아이도 여자가 되어 제 나이가 된다면 엄마가 왜 그 잔치판에서 마이크를 잡아야만 했는지 이해해 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재판은 길어질 겁니다. 남편은 돈 한 푼 안 주겠다며 버티고 있지만 법은 이미 제42년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와 패소를 떠나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승리자가 되었으니까요. 68.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제 요가도 배우고 뜨개질 동호회에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동생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당당하게 사줄 겁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숨을 죽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운 게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68배도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강영숙입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해지세요. 감사합니다.